예를 들어서 30세인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년으로 따지면 8번의 기회가 와요. 5천만 원 공제 받는 만큼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가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억. 추가로 증여를 하면 평생 4억 4천만 원 정도? 세금 없이. 대표님 아드님이 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물려줄 자산이 좀 이렇게 부모가 있나요? 물릴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건강, 건강을 뭐 아니면 어떤 네. 재능, 능력 이런 유전자를 잘 물려주는 게 최고의 자산이 아닐까. 굉장히 교과적. 생각해서 우선 별로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다 쓰고 죽어요. 네, 근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제가 그 수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네. 마지막 결론은 야, 우리 아들 못 챙겨줘야 될까? 그쵸. 결국에는 다 물려주더라. 결국 물려주더라. 이럴 때 또 이제 증여상속 문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네. 세금 고민은 엄청 많은데 저희가 뭐 주식 쪽도 요새 세금 고민이 많고요. 부동산도 있고 증여상속도 있고 요새 코인 쪽도 세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여쭤보려다 보니까 네. 딱 적합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절세합니다. 채널도 운영 중이시고 또 네. 이번에 세상 친절한 증여상속을 출간하신 김한미 세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7년 차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상담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강연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 이렇게 제가 직접 책을 쓰면서 여러분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전문가를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아무래도 세금하면은 우선 증여상속 쪽에 관심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쪽 얘기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도 주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증여상속 걱정 안 한단 말이죠. 네. 언제부터 이게 그 증여상속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뭐 용돈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세금을 낼까? 여기까지 이제 고민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세청이 어떤 뭐 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나온다거나 이런 어떤 액션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증여로 돼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좀 더 비싼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갑자기 갚아버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국세청은 이 사람이 경제 여력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의심을 이제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들이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PCI 분석 시스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소비를 한 그 부분을 빼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뭐 재산을 취득했다거나 소비를 한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차액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증여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액이 생겼다라고 하면 요 자금 출처 소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증여로 보고 뭐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증여세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죠. 저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얼마까지 뭐 주는 게 안 걸리고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 좀 할아버지들 보면 좀 돈 많은 할아버지들 보면 며느리들이라던가 뭐 자식들 용돈을 주는데 이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나와요. 우선 뭐 몇백만 원씩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이면 이것도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용돈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입니까? 사실 이제 법에는 얼마까지는 용돈이다 사실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적은 단위는 사실 그것까지 증여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거액이 오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해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년 안에서 5천만 원이 넘게 자녀에게 뭔가 갔다. 용돈 한 달에 40만 원이네. 월 40.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오, 금방 넘을 수 혹시 있을 것 용돈 같은데? 그 이상 받았으면 받아- 다 신고해야 돼요. 왜? 아니 근데 그 4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꽤 있는데? 그런데 그죠? 여기서 네. 그 40만 원 용돈으로 받으셔가지고 네. 진짜 내가 생활비로 썼다, 학비로 썼다, 아. 교육비로 썼다. 어. 그러면 증여로 보지는 않고. 솔직히 교육비도 아. 증여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준 돈으로 자녀가 수혜를 본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신다고요? 부모님은 근데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야. 이렇게 양육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 네. 뭐 이제 미성년 자녀라든지 아직 학생이라든지 이런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고 아. 만약에 이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내가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뭐 용돈을 줬다. 그러면 사실은 아. 그때부터는 증여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축의금. 아니 왜냐면 이게 축의금이 적지가 않아요. 막상 네.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수천만 원대에서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은 억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축의금을 세금 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집 샀는데 축의금 받았어요. 축의금 한 7억 받아서 이걸로 산 건데 이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 같은 경우는 부모인 혼주하고 자녀 결혼하시는 분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그거를 이제 봐야 해요. 그래서 사실 국세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혼주한테 귀속된다고 봐요. 하객들이 아무래도 부모님,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혼주에게 귀속되는 그런 축의금을 가지고 자녀가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그러면 이제 증여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임을 내가 입증을 한다, 소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방명록 같은 거. 제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다 엑셀로 관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청첩장 몇 장 돌렸고 신랑, 뭐 신부, 하객 누가 얼마 냈고 그래서 축의금 대장이랑 방명록 이거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이러면 통상적으로 뭐 축의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주는 게 관례다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한 몇 천만 원까지는 뭐 그냥 대충 국세청에서 그냥 관례상 그냥 지나간다 이런 것들. 축의금에 대해서 관례상 뭐 지나간다 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혼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 2년 후 뭐 요렇게 그 안에는 뭐 증여 돈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24년에 신설이 됐죠. 몇 억까지 되는 거예요? 1억까지. 1억까지. 집이나 뭐 돈을 물려받을 때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는 거랑 이 세상을 떠서 상속을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증여와 상속 일단은 공제 규모가 다르고요. 그리고 시점 우리가 그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먼저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후적으로 그리고 일시에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전체를 일시에 이렇게 이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통 그 일괄 공제 5억 원 하고, 그러니까 부부 중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은 10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 재산이 그래도 10억은 넘어가야 상속세가 나온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 그게 이제 요 공제 제도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증여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10년마다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제 금액만 놓고 보면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속 공제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상속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속은 한 번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증여는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다시 리셋되고 다시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다. 여기에 1억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증여에 대한 공제 제도를 활용을 해서 플랜을 짜서 증여를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속 공제를 활용을 해서 상속세를 좀 낮추도록 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그 부모님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증여세는 받는 분이 내는 겁니다. 상속도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상속은 사실은 원래는 총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고인이 내시는 세금이에요. 아. 원래는. 근데 고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네. 상속인들이 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이고 네. 성년은 5천인데 네. 너무 적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코스피 이제 1만 가려면 음. 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식으로 상속을 해주면 네. 특례를 해서 5천이 아니라 한도를 한 5배 늘리게 해서 2억 5천을. 왜냐면 요즘 주식으로 아이들 그걸 많이 한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자녀 계좌권은요 잘 안 팔아요. 왜 그런가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비번을 자꾸 까먹어. 아, 어쩔 수 없이. 공인인증서 1년마다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공인인증서 만들려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내래요. 애가 핸드폰 번호이 어딨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 꼬여버리면서 애 그래서- 은행 안 가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어딘가 주식이 있다고 존재되는. 원래 주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그렇게 되면 한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가 주식을 사서 자녀에게 주식으로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면 네. 조금 더 널널히 해준다고 하면 주식을 계속 사줄 거 아니에요, 우량주를. 그러니까요. 그럼 코스피 1만 금방 가겠죠. 근데 그렇게 특례 같은 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뭐 법이 많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법안 발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네. 사회적으로 또 어.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듣기로는 증여세 상속세가 네. 한국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이죠. 왜요?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세율이 동일한데 저희 최고 세율 50%거든요. 일본이 55%고 그 이후로는 다 저희보다 낮아요. 미국도 40%고 그러니까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높아요. 세율. 무슨 세율도 중요하지만 그런 네. 거, 공제 한도. 공제 제도도 저희가 진짜 적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거의 뭐 170억, 180억 이렇게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상속 공제 해봤자 기본적으로 10억, 음.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 10년 동안 5천만 원이니까 너무 적긴 하죠. 저 근데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30년 전에 네. 그렇게 세법이 제정된 이후로 쭉 그냥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개정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거 바꾸자고 그 이전 정부에서 네. 네, 그런 내용 그 법안 발의도 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국회까지 통과하지는 못했고 그때 뭐 세율도 좀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좀 이거를 조정을 하고 공제도 좀 늘리고 그리고 그때 아마 저희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아예 그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되지는 않았죠. 그럼 저기 상속세, 증여세가 제일 좀 적은 나라는 어디라고 보세요? 적은 나라는 뭐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증여세 거의 안 내고 상속세 뭐 안 내고 뭐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리 네. 조금씩 나눠주면은 네. 세금 줄어든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맞나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 네. 재산에 대해서 10년 주기를 이용하는 그 방법인데요.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0세인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년으로 따지면 8번의 기회가 와요. 그러네요. 5천만 원 공제 받는 만큼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가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억. 추가로 증여를 하면 평생 4억 4천만 원 정도? 세금 없이. 손주한테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손주한테도 줘도 되죠. 네.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으로 일단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적고 네. 그리고 이제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좀 할증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30%에서 40% 정도. 왜냐하면 할아버지에서 부모님, 부모님에서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요걸 건너뛰었으니까 세금을 좀 할증하겠다. 그러면은 뭐 세율이 10%다 그러면 10%에서 13%,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10%에서 50%로 매기는 거예요? 10%에서 30%죠. 그러니까 10% 적용한 금액에서 여기에 30% 40%? 할증. 그러면 건너뛰는 게 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율을 우리가 너무 비과세만 연연해서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다음 세율이 10%더라고요. 차라리 10%까지 넉넉하게 써서 그냥 증여를 해주면 네. 더 많은 금액을 내잖아요. 세금 조금씩 내면서. 네,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할아버지 4억 4천, 어. 엄마 4억 4천 이런 식으로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아, 그럼 엄마 아빠 재산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받으면 네, 된다? 받은. 그런데 엄마, 네. 아빠는 동일인으로 봐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엄마랑 할아버지는 다른데 네. 엄마랑 아빠는 동일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일. 근데 계획 없이 그냥 진행이 돼버리면 네. 세금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 계획 네. 없이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다 합산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요. 왜냐면 10년 안에 계속 이제 증여를 뭐 해버리면 이걸 다 네. 합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상속이란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과세 표준 그 구간에 따라서 10%에서 최고 50%까지.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촘촘하거든요. 1억 원 이하는 10%고 5억 원까지는 20%고 30억 넘는다 그러면은 50%니까 상속 재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그래서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준비 없이 한다거나 그러면 50% 최고 세율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좀 많이 하시는 게 증여 상속 많이 하시죠. 네. 그쪽 상담 많이 하시죠.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들끼리 골고루 나눠 받으면 상속세에서도 나름대로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원래 형한테 많이 주고 너희들 조금 가져라고 했는데 형이 이렇게 보면은 비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야 그냥 우리 N빵으로 한 걸로 하고 다시 다 뒤로 따로 줘. 세율 떨군 다음에 대신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안 줘. 그럼 집안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구체적으로 딱 그런 상황이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형제분들이 막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이 돈이 문제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 분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상속세 신고할 때는 저희랑 이제 회의할 때는 굉장히 이제 사이 좋고 왜 좋게 이렇게 젠틀하게 회의하고 이렇게 나누기로 합시다 네. 하고 가지만 그리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조사도 다 끝난 다음에 전화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님들 이렇게 좀 고객들 오실 때 아 나 증여 상속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아 저 안 합니다 하고 그냥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증여 상속 이쪽으로 또 이렇게 고객이 또 많이 네. 찾아와도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증여와 상속세 부분을 제가 좀 그 이전에도 많이 다뤘던 분야고 그리고 더 좀 이쪽으로 더 많이 공부도 했고 실무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 그런 상담을 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인지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담 더 또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런 이유에서 책도 이제 제가 좀 쉽게 그러니까 쓰게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증여 상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려줄 자산이 다 그렇게 많이 있으신 건가? 있는 사람들만 연락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보통 증여 상속 쪽 말고 네. 좀 세금 쪽으로도 상담 많이 오는 영역이라던가 좀 사이즈 큰 영역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저는 병원 원장님들, 네, 병의원 쪽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분들도 예. 증여 상속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맞죠. 준비하셔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여와 상속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조건 빠르게 그니까요. 내 자산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재산뿐만 아니라 뭐 대출, 뭐 보증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상속 공제 제도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미리 또 좀 준 돈들도 있을 거예요. 사전에 증여한 돈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에 대한 그 10년 그 플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다들 이제 증여를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세금이 당장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들 안 하고 계시다가 상속 돼서야 이제 재산이 본격적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이 증여재산 공제 10년 주기 요것들을 다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재산이 이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재산이 약간 세금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씩 분산해서 증여를 하시는 거를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하셔야 덕분에 저 증여상속 얘기했는데 네. 앞으로 저희 또 재밌는 이슈 있을 때마다 증여상속 파트로 해가지고 네. 초청을 네. 드릴게요. 네.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세무 방법으로 한번. 또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 채널에 의사분들 진짜 많이 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좀 따로 한번 필요 왜냐하면 고생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하나 또 좋은 또 솔루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한번 맞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